김라인인데 포항숲이 PLS2의 김라인부의 생명화학 구조 연구팀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라인A 극소각 X선 산란 빔라인을 이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은 박사님께서 재밌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가습기연구소 현재 그 9A 유삭스 빔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김영 박사님이 재밌게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아까 다행히도 그 김재영 박사님께서 맨 처음에 인사 말씀 해주실 때 여러분들 앞으로 깊게 공부해야 되니 좀 넓게 공부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 삭스 빔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만들 때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삭스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내 시료들을 이 삭스라는 툴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밥 먹은 직후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을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앞에 신태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태주 교수님도 뭐 화학과 출신이셔서 수식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화공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수식을 그렇게 많이는 좋아하지 않고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다가가고 재미없게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식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약간 개념적인, 컨셉적인 얘기를 드리고 이 삭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삭스 실험을 하실 때 삭스 그거 뭔데라고 했을 때 뭐 언듈레이터 있고 아이디 있고 뭐 DCM이라는 뭐 모노크로메이터 있고 그 다음에 미러가 직속해서 이 빔이 익스퍼리먼트 헐치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실어놓고 실험을 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까지는 대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은 이 삭스 빔라인의 디자인과 컴포넌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싱크로트론에서 하고 있는 이 삭스 빔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가장 주요하면서도 간단한 것들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디자인 예시를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창에 이 코리아 포지에스알이라는 사업으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에 그 10개의 빔라인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삭스 빔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일단 싱크로트론,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태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솔라 라디에이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약 한 250나노에서부터 뭐 한 2500나노까지 그러니까 UV부터 비저블을 지나서 인프라레드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태양광이 우리의 그 대기까지 왔을 때 그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 수면으로 오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찌글찌글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 표면에서 받아들이는 그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존도 있겠고, 뭐 산소, 그리고 이 수분, 뭐 CO2 이런 애들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진 태양광이 이 지표면까지 오게 됩니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태양광이라는 라이트 소스가 있고 요 시료가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 라이트 소스가 있다는 것은 이 빨간색인데 그러니까 사과 표면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빨간색만 리플렉션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는 얘는 빨간색이고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여기 붙은 잎은 또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만 반사를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이 태양광이라는 라이트 소스가 있게 되겠고요. 요 사가라는 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눈을 통해서 보고 시신경을 지나면서 우리가 뇌에 이렇게 도달해서 해서 얘는 요런 모양의 요런 색을 가지는 어떤 물체구나, 어떤 시료구나, 이게 사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가장 간단한 빔라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런 크기, 그러니까 뭐 수미리, 미리보다 조금 작은 레벨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보고 싶어서 생각한 게 바로 이 현미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670년대, 1680년대에 요 분과 또 다른 분이 해서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현미경을 개발을 했고요. 그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세포, 미생물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겠죠.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미경 안에 여러 가지 그 과학 장치들이 들어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세포까지도 1600년대 후반에 이미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더 작은 것도 보고 싶어졌어요. 최근에 와서.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화학적인 화학도 좀 많이 그 개발이 되고 많은 그 이론들이 보고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재료들이 또 아톰 레벨까지 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는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같은 것도 현미경을 통해서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몰레큘 레벨로 가거나 아톰 레벨로 가게 되면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자 할 때 마침 엑스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저렇게 단파장, 수옹스트롬 때의 파장대의 빛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몰레큘의 뭐 배양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중위 상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요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싱크로트론 패실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사광에서는 엑스레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레드까지도 만들어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 엑스레이 중에서도 한 5kV 이상, 특히 삭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드 엑스레이 한 5K에서 뭐 20K 내지는 30K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삭스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이 싱크로트론이 뭐가 특별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느냐,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빛이, 방사광이 만드는 빛이 태양광보다 몇 배 밝다, 뭐가 들어지면은 또 몇천 배, 몇백, 수만 배 밝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빛이 밝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강해질 수 있어요. 포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부터 하드 엑스레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드 엑스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파장대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또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케미컬 본드들을 볼 때, 그 다음에 혹은 다른 사이언스나 어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확립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알 때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엑스레이는 일렉트론 덴시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케미컬 환경 자체,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토믹 레벨, 몰레큘러 레벨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래? 참 좋구나. 말로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싱크로트론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맵으로 구성을 했더니, 사실 남미에는 한 개 있는데 거의 없고, 아프리카 대륙에 없고, 그 다음에 호주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산업으로 발전되기도 했고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싱크로트론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 뒤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걸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포항 가습기 연구소에 우리도 PLS2라는 저장링을 방사능 가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써본 적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빔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PLS2는 이렇게 총 36개의 빔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총 4개의 삭스 빔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요 9의 유삭스 빔라인이고요. 안인규 박사님과 같이 있고, 아까 신태주 교수님께서 계신 곳이 이 6D 빔라인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이따 오후에 김효영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 3C에 계시고, 또 4C라는 빔라인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빔라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빔라인마다 각자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컴포넌트들로 거의 비슷한 것들이 디자인되어 있지만 좀 디테일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설명드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도 좀 짧고 해서 가장 코어하게, 가장 유사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9A 빔라인에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 그림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깝고 한 번이라도 봤던 내용은 요런 사진들일 겁니다. 이렇게 실험 허치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뭐 진 공간이 쭉 있고 내 시료를 이렇게 놓게 되죠. 시료를 요 위치에 둘 수도 있고, 뭐 요 위치에 둘 수도 있고, 요 위치에 둘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보고자 하는 큐레인지에 따라서. 왁스는 요 앞에 가서 두고 실험을 하셨을 거고, 삭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정도에 두고 실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 전체에서 요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얘기를 오늘 저는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요 실험워치 바로 앞에 들어가면은 뭐 막 무섭게 생기고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빔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 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방사선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는 우리가 옵틱스라고 부르는 광학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모노크로메이터고 얘는 포커싱 미러, 그 빔을 집속해주는 거울 장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 빛을 만들어내는, 아까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기본 소스가 있어야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언듈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또 저장링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언듈레이터라는 애와 이 옵틱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9A 빔라인을 다시 한번 잘라봤더니, 일직선상에 놓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언듈레이터라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라이트 소스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DCM이라고 모노크로메이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실험하는 것은 여기 샘플과 뭐 프라이큐바 디텍터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다른 빔라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다 똑같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전체의 길이, 그리고 요것들의 각각 디테일한 위치만 달라요. 뭐 그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환경도 다르고 놀 수 있는 물리적인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씩은 다르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유사해집니다. 제가 아까 그 싱크로트론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있는 모든 삭스 빔라인을 조사해오지는 못했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 뭐 유럽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저기 최근에 지어진 저기 대만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만 이해를 하고 가셔도 한국에 있는 삭스 빔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 삭스 빔라인을 가셔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삭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쭉 있고 1번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우리가 옵틱스 광학장치로 한 번에 통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원리도 비슷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종류만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2-1 단색화 장치, 2-2 집속 장치 요거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샘플 환경이나 뭐 3D 검출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뒤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라 요거는 특별하게 따로 언급은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제발 끝나고 가실 때 소스를 통해서 뭔가 나오고 그게 단색화 장치를 지나서 빔이 단색화되고 뭐 거울 장치를 통해서 빔 패스가 바뀌거나 뭐 집속이 되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까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스에 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언듈레이터라고 써있거나 혹은 BM, 밴딩 마그넷이라고 써있어요. 보통 둘 중 하나를 많이 쓰는데 언듈레이터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 보게 되면 먼저 여기가 그 BM이라고 하는 밴딩 마그넷이 뭐 이미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듈레이터가 그러니까 밴딩 마그넷은 N과 S극이 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꺾인 마그넷인데 이렇게 전자가 도는데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꺾일 때 접선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데 이게 방사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스펙트럼은 넓을 수 있지만 좀 인텐스가 약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싱크로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마그넷이 되겠고 얘는 NS가 굉장히 촘촘하게 놓여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막 빠르게 작은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빛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석, 전자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위치한 게 또 위글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여기 보시면 이 커브드된 패스를 지날 때 일렉트론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에미티드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좀 비교해서 보자면 다음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밴딩 마그넷, 뭐 언듈레이터 두 가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자기장을 만들 때 한 개가 된 굽어진 자석이 되겠고 얘는 작은 게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언듈레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궤적은 여기 보시면 크게 한 번만 돌아요. 근데 얘는 작은 폭으로 이렇게 돌면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밴딩 마그넷은 빛의 세기는 약하지만 스펙트럼이 또 넓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죠. 근데 얘는 좁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빔 퍼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딩 마그넷은 높고 언듈레이터는 낮고 하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알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조은혁 박사님이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코리어런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실 텐데 거기에 빔 퍼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언듈레이터가 굉장히 좋고요. 밴딩 마그넷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뭘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밴딩 마그넷은 사실 도명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언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분해 분해능이 높은 재료 구조들을 분석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하나의 그래프로 완성이 되어 있지만 얘는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단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준 단색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듈레이터가 위아래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석의 간극을 조금 더 벌려주면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도 만들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 정도로만 사실 기억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삭스에서 고분해능의 어떤 구조체를 보고 싶다. 그 다음에 결정성을 보고 싶다. 이러한 실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듈레이터가 삭스 빔라인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광학장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엑스레이가 발견된 게 뭐 1900년대 후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X선에 대한 광학장치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50년이 지난 1950년부터 이 반사 거울이 좀 보고가 되고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거는 회절을 이용한 건데, 회절을 이용한 프레즈널 존 플레이트, 집속을 하기 위한 장치인데 80년대. 그 다음에 굴절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집속을 할 수 있는 렌즈는 90년대 이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은 2020년, 2030년은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이게 개발이 되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보통 반사하거나 회절하거나 굴절하거나 그렇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빛이 움직일 때. 그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광학장치는 거울장치, 멀티레이어, 캐필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나가듯이 엑스레이가 이렇게 빛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화장대만 브레글로우에 의해서 꺼냈을 수 있고, 줌플레이트도 굉장히 작은 밑사이즈를 만들고, 크리스탈도 브레그 법칙에 의해서 D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골라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굴절, 렌즈를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뭘 써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포톤 에너지별로, 이거는 결국 웨이브랭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랭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 1옹스트롱, 요게 약 한 12.4kV 정도 되는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친 부분, 하드 엑스레이. 삭스는 하드 엑스레이에 속합니다. 주로 한 5kV 이상, 주로 한 7, 8kV에서 한 20, 5kV 정도까지 그 에너지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프리즘이나 그레이팅이나 이런 거는 삭스 빔라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안 맞아요. 쟤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반사 장치, 즉 거울, 그레이징 인스턴스 미러를 쓸 수가 있고요. 삭스 빔라인에서는. 그리고 그 굴절 장치로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애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특성을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렌즈도 쓸 수 있지만, 아까 제가 해외 빔라인들 쭉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렌즈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설명은 빼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돼서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2-1, 2-2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2-1이고요. 얘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조금만 더 보면 2-1로 잡은 거는 그 소스에서 빔이 만들어지면 주로 처음 만나는 애가 모노크로메이터라서 그냥 2-1로 제가 번호를 붙인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 간색화 장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가시광처럼 빨주노초파는 건 아니지만 이 폴로크로메리간 빔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특정 크리스탈의 특정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브레그 회절에 의해서 단 파장만, 특정 파장대만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컨 크리스탈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파장만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모노크로매틱한 빔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쓸 때 화이트 빔, 그러니까 전체 파장대를 쓰지 않는 한 모든 빔라인이 이 모노빔, 모노크로매틱한 빔만 써야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신태주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스팟으로만 꽂혀 있잖아요. 그게 이 단색광을 쓰지 않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색광을 쓴다. 그러면 스팟이 하나가 나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요. 세 개가 쓴다. 세 개. 그리고 그거에 곱하기 3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최대한 그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잘 정의된, 디파인이 잘 된 그러한 빔을 만들어서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분의 능력, 그러한 그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레졸루션도 굉장히 좋아야 하기 때문에 1나노, 2나노 보는데 레졸루션이 3나노, 4나노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파인하게 만들어서 모노크로매틱한 빔을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DCM이라고 부르는 거는 크리스탈이 두 장이기 때문에 더블 크리스탈 모노크로메이터라고 해서
DCM이라고 우리가 읽었고요. 요거의 원리는 불행 법칙입니다. 제가 수식 저도 별로 어려워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썼어요. 불행 법칙 정도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D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람다 웨이브 넘버만 갖고 오게 되면 웨이브 넘버는 다 특정 에너지를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만 갖고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탈, 두 번째 크리스탈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수식에 의해서 뭐 디자인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수식에 의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실리콘 원원원을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3원원을 쓰거나 뭐 다른 것들을 쓰게 되면 요 D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삭스 빔라인에서는 보통 뭐 한 7, 8K부터 뭐 한 20, 25K까지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도, 15도에서부터 뭐 한 4도, 5도 정도까지만 얘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내가 10을 쓰고 싶으면 각도를 한 대략 10도로 맞추면 되고요. 갑자기 내가 20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뭐 한 7, 8, 6, 7? 그 정도로 각도를 맞춰버리면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요거는 요거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빔이 굉장히 제가 잘 정의된 단색 파장을 우리가 그 익스페리먼트 터치에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각도로 넣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 시료의 D,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사이즈를 또 반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요 수식 하나로. 요걸로 인해서 이 람다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다 정의가 되어 있다면 결국 D값까지, 결정 크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 모든 것이 DCM을 지난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아요. 요걸 조금 더 그러니까 질적으로 제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레졸루션이죠. 우리가 막 노트북 쓸 때도 레졸루션 너무 좋아도 문제지만 너무 안 좋아도 문제잖아요. 그 뭐 TV를 볼 때나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다음에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까지는 아실 것 같고 요거 두 개가 아마 처음 보실 거고 용어도 잘 모르실 텐데 얘는 뭐 다이니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빛이 가지는 자연적으로 소스에 의해서 가지는 이 퍼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빛이 일직선으로 쭉 나가면 좋은데 살짝씩 퍼져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레졸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다이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이 굉장히 퍼펙트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다 나올 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뭐 산란도 일어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전부 다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 이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깎이게 됩니다. 걔는 우리가 DCM을 지나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은 깎여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정의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더 퀄리티를 높은 빔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텐시티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퀄리티가 높은 빔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에너지별로 레졸루션을 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까 DMM도 있었는데 걔네는 이게 한 50배 정도 나빠져요. 레졸루션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플럭스가 더 올라가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필요에 의해서 쓰기도 하지만 주로 DCM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럼 크리스탈을 뽀지나가게 만들면 돼요. 살짝 비틀어서. 그러면 이 폭이 조금 더 좁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잃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그 빔라인의 특성에 맞게 내 실험 특성에 맞게 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치는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복잡하진 않고 그 크리스탈 두 장만 서로 각도 맞춰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로 와서 미러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냥 이것만 크리티컬 앵글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크리티컬 앵글은
수 밀리 라디안밖에 안 돼요. 요게 뭐 0.1도에서 0.2도 사이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그냥 앞에 갖다 대면 90도 방향으로 뭐 나오거나 좀 비틀면 뭐 40도, 45도 이 방향으로 옆에 있는 걸 보거나 요런 데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말하는 거울 장치는 그 각도의 레벨이 좀 많이 다릅니다. 0.1도에서 0.2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에 있던 그 구절률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리티컬 앵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미러는 그 입사하는 각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거울은 빔을 포커싱하거나 뭐 콜리메이션 시켜서 아까 제가 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거나 또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데이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에너지 컷오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 한 배, 두 배, 세 배 나오는 픽도 나올 거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요것들이 뭐 그런 이유들이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열을 얘가 조금 제어하기도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면 거울을 쓰게 되면 엑스레이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요. 근데 제가 빔 퍼진다라고 했죠. 여기 다이버전트 빔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점선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크기는 이 실선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반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경로만 바꿔주는 거지 콜리메이션 시키거나 뭐 빔을 집속시키거나 컨센트레이션 시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의 표면에 굴곡을 특정 모양으로 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빔을 뭐 포커싱하고 싶다. 그럼 포커싱 미러라고 부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FM입니다.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있고 얘를 특정 모양으로 깎아주면 뭐 타원 모양이든 뭐 이렇게 깎아주면은 여기에 집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료 위치에 두거나 디텍터의 위치에 두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빔 사이즈 뭐 수십 마이크론, 수백 마이크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미러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작게 실험에 맞게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경우가 콜리메이팅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 콜리메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러럴하게 빔이 나가는 걸 입었습니다. 퍼지지도 않고 좁혀지지도 않고 패러럴하게 쭉 나가는 거.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요 레디우스는 사실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요 부분, 요거 두 개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컷오프랑 컨트롤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면,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앵글, 굉장히 작다. 제가 수 밀리 라디안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요거에 의해서 결국, 이런 수식이 있으니까, E는 H 곱하기 V라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에너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단순한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입사를 3밀리 라디안이라고 했는데 3밀리 라디안이면 0.2도가 조금 안 되나? 그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아마. 0.178 정도 되려나? 엄청나게 작은 소각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딱 미러에 우리가 맞추게 되면 미러의 재료가 만약에 여기 보시는 이 녹색 실리콘이다 라고 하면 이 Y축이 리플렉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kV까지는 얘가 반사를 잘 시켜줘요. 근데 10kV 넘어가는 거는 이 실리콘이 다 지가 먹어버리고 흡수해버리고 그거를 지나면 그 이상의 에너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15K를 써야 된다. 그러면 개 지나갔더니 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애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 빨간색 카파를 쓴다라고 하면 뭐 20kV에서부터 크리티컬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카파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재료 뭐 골드라든지 다른 애를 써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만큼 되는 거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빛은 특성상 언듈레이터를 쓰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그거 곱하기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kV를 쓴다 그럼 20kV에서도 20kV짜리 빛도 나와요. 30kV짜리도 나오고 소량이지만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킥이 하나로 지켜야 될 게 막 2개, 3개씩 막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리플렉티비티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를 코팅해서 쓰게 되고요. 삭스에서는 주로 로듐이라는 재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한 이 정도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러 쉐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 이 1D 플랫 미러가 있게 되고요. 2D는 한쪽 방향으로만 커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는 양쪽 방향으로 커버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빔을 우리가 작게 하거나 빔 패스를 변화시킬 때 기본적으로 호리존탈 방향, 버티컬 방향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2D 쉐입을 쓰게 되면 한 축으로만 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컬 방향으로만 굽혀져 있으면 빔이 위아래로만 집속이 될 거고요. 혹은 폴리메이션 될 거고 호리존탈 방향으로만 넣으면 호리존탈 방향으로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2개를 한 번에 쓰기 위한 아까 위에서 토로이달 미러라는 말이 있었는데 3D 모양을 쓰게 되면 스피어라든지 토로이드 모양을 쓰게 되면 X축, 그러니까 호리존탈 방향, 버티컬 방향으로 한 번에 집속이 되거나 빔의 퀄리티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러 쉐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애들을 바꿔가면서 쉐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열 해석, 아까 열적인 얘기 했는데 이런 스펙트라나 오아시스나 엔시스나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열도 미리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잠깐 제가 사실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빔 사이즈가 33 곱하기 9만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열을 받기 때문에 얘가 빔이 이렇게 커져요. 좌우 방향으로 91, 33에서 91, 약 3배까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미러 쉐입도 바꿔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험같이 와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익시추를 할지, 인시추를 할지, 오페란도를 할지, 혹은 내시료가 파우더인지 솔루션인지, 아니면 외부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샘플 스테이지를 만들고 다른 일랩 장비들을 연결을 해서 싱크 시켜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기도 하는, 제가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1번 소스를 말씀드렸고 2번 옵틱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라고 했을 때 빔라인 설계할 때 이걸 어떻게 써먹지? 라고 하는 걸 예시로 잠깐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지SR에 있는 삭스 빔라인 중에 하나를 설계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설계 목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어떤 재료를 쓸지 알아야 우리가 에너지를 맞출 수가 있고 또 컨셉을 정해서 어디에 집중을 할지, 광학통신을 어떻게 집중을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목적을 정하고요. 어떤 실험을 할지 그 예시가 뭐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정해졌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가는 거죠. 앞에서부터 알겠죠? 소스를 정해요. 소스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까 언듈레이터 좀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그 안에 빔이 있고 이렇게 빔이 나오는데 아무튼 빔 모양은 시뮬레이션 결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소스 있고 그 다음이 제가 2-1이 DC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CM도 각도 2개만 틀면 돼요. 근데 각도 2개를 틀 때 어떻게 틀어야 될지는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숫자들, 브레그로그에 의해서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에너지 레졸루션이라든지 특정 각도에 따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DCM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2-2가 미러였죠. 집속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 있잖아요. 어떤 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쓸 것인지 그리고 레디우스 간략하게 수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집속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레디우스를 가져야 될지 빔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러의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할지 그런 것들의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러를 모양이라든지 재료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 결정했어요. 소스 결정하고 DCM 결정하고 미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슬릿이랑 진단이랑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잘 위치해 둬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소스를 이렇게 두고 미러를 여기 두고
DCM을 이렇게 두면 빔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실험 허치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빔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집수기 장치가 많아서 빔이 이렇게 작아지고 최종적으로 뭐 9마이크론에서 34마이크론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빔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빔라인을 설계하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그 소스랑 그 옵틱스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실험원치에 내가 뭘 넣을지 이거는 그 뒤에 내가 어떤 실험을 할지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막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요게 그 삭스 빔라인이든 어떤 빔라인이든 그거를 디자인하는 방법이고요. 그 안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입니다. 컴포넌트들 아까 제가 옵틱스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는 크리스탈하고 미러만 썼지만 그 안에 뭐 존플레이트를 써도 되고요, 렌즈를 써도 되고요. 그거는 빔라인 목적에 맞게 내가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소스도 뭐 밴딩 써도 되고 뮬러 써도 되고 목적에 맞게 결정해 쓰시면 되지만 그걸 결정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삭스 빔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광원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삭스 빔라인은 주로 언듈레이터를 쓰게 되고, 단색화 장치, 그러니까 폴리크로매틱한 빔을 모노크로매틱한 빔으로 만들어낼 때 주로 DCM이라고 하는 더블 크리스탈 모노크로메이터를 씁니다. 뭐 종류 얘도 여러 가지 있으면 채널컵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DCM을 쓸 수가 있고 집속 장치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빔이 몇 가지 잘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실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실험에 맞게 우리가 샘플 홀더라든지 스테이지를 제작을 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검출기에 맺히는 패턴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어널리시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9A 유삭스 빔라인의 뭐 설계도를 이렇게 본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삭스 빔라인이 구성될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들에 의해서 결정하면 될지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오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에나 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 혹시 필요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적인 실험을 하고자 할 때 그래도 뭘 좀 알아야 빔라인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특히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삭스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